저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 38입니다. 그날 밤 영하 20도의 두만강 위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내 살배기 아들 민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우지직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지더니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멈춰. 그 순간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저는 아들을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였으니까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더 꼭 껴안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제가 팔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될 줄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탈출을 감행했고 메콩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철호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검은 석탄가루가 박혀 있었지만 그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옥수수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면 그이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크면 의사 만들어야 해. 그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더 벌어와야지. 그럼 그이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하지만 2018년 겨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마당에도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한 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층 아저씨였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젖을 물렸지만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영양분이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울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뭐든 구해올게. 하지만 구할 게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빈손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가 중국 쪽으로 좀 다녀올게.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거 밀무역이잖아요.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걸려. 조심할게. 민준이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남편은 쌀 한 자루를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흰 쌀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요. 엄마 더.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더 퍼줬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누구 있나? 남자들 목소리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자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철호 어디 있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강철호입니다. 남자가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 밀무였겠지? 걸렸어. 남편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아, 제발 놔줘요. 하지만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살배기 아들과 단둘이요. 마지막 남은 쌀이 반줌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이틀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웃 박씨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 건너가는 길이 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봐. 도와준다더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단다. 저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죽어요. 차라리 살 수 있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 가거라. 꼭 살아야 한다.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 쪽 친척 집 전화를 몰래 빌렸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딸깍.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할머니한테 소개받았습니다. 강 건너는 것 좀 도와주신다고.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연입니다. 몇 분이 가시나요? 아들이랑 둘입니다. 아들이 4살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좀 어려운데요. 조용히 해야 하거든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제가 꼭 조용히 시킬게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11시에 장마당 뒤편 폐가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남자가 끊었습니다. 그건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금반지 하나, 결혼사진 한 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옷 한 벌을 챙겼습니다. 제 옷도 한 벌. 작은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에 엄마랑 멀리 갈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좋은데. 밥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민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빠, 응,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용히 할게. 밤 10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장마당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가를 찾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씨죠? 네, 맞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성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 새벽 2시입니다. 두만강 상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안내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최성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도운 사람 중에 25명은 성공했습니다. 3명은 걸렸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소 보내지죠. 뭐? 최성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최성철이 저를 봤습니다. $1000입니다. $1000. 저한테는 $10,000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요. 최성철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국에서 일하시면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일자리도 제가 알선해 드릴 거고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1시 반 여기서 만나시죠.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세요. 무거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 씨. 네. 강 건너면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아요. 도망가면 잡아냅니다. 그럼 진짜 지옥 보는 겁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나 혼자 살려고 떠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꼭 살려야 해요. 당신도 이해하시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이제 가야 해.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최성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쪽은 박지혜 씨입니다. 같이 가실 겁니다. 박지혜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특히 아드님, 울면 큰일 납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두만강을 향해서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아니, 더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성철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조용히 발자국을 지우는 눈이었습니다. 최성철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그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게 두만강입니다. 눈앞에 강이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100m? 200m?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서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저 밑에는 죽음이 있었으니까요. 최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천천히, 조용히 가야 합니다.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얼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일렬로 가세요. 간격은 5m 정도 유지하고요. 박지혜가 물었습니다. 왜 간격을 두나요? 무게 때문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면 얼음이 못 버팁니다. 저는 민준이를 내려놨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박지혜 씨가 먼저, 그 다음 김수연 씨, 제가 마지막입니다. 박지혜가 얼음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박지혜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숨을 고르고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신발 밑창으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발밑으로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투명했습니다. 그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발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쉿, 조용히.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차게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팔을 벌렸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민준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최성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세요. 저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금이 더 벌어졌습니다.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에서 박지혜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반쯤 건넜습니다. 저도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20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박지혜였습니다.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쿵! 얼음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드득 큰 금이 갔습니다. 얼음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지혜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요. 최성철이 달려갔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손전등이었습니다. 국경경 비대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최성철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망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박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못 가요. 무서워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금 안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일어나. 최성철이 앞서 걸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라.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최성철이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지금 당장.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도 따라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드득, 우지직, 쾅.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발목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쏜다.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엔 맞춘다.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민준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었습니다. 최성철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요.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뺨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경비대가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죠? 저 나무들, 저게 중국입니다. 정말로 저 멀리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50m? 30m? 가까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이다. 안 서면 쏜다. 최성철이 일어났습니다. 뛰는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뛰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뛰었습니다. 박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줘요. 그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최성철이 돌아갔습니다.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최성철이 소리쳤습니다. 먼저 가요. 우리는 뒤따라갈 테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1초, 2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탕, 탕.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얼음이 내 옆에서 튀었습니다. 파편이 뺨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눈 감아, 민준아. 눈 꼭 감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땅이 느껴졌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준이를 아는 채로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성철과 박지혜가 보였습니다. 그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경비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순 없었으니까요. 최성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박지혜도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여기도 위험해요. 최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발자국을 지워주는 눈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30분? 1시간?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지쳐 기절한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였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최성철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요. 공안입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눈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차가 가까이 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손전등을 켜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쿵쾅.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15m, 10m, 5m.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만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꿈틀거렸습니다.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주 살짝 숨은 쉴 수 있게. 쉿.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3m 앞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그들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2분이 지났을까요? 영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최성철이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았습니다. 오늘 밤 몇 번을 죽다 살아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폐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깨진 창문.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바람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최성철이 어디선가 빵을 구해왔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빵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저는 빵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밥이야.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빵을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엄마, 밥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먹어. 민준이는 빵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목에 걸릴까봐 걱정됐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먹어.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지혜도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최성철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가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최성철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아요. 그 말 믿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자리를 구해드리죠. 그날 저녁 최성철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좋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최성철이 저를 봤습니다. 일자리 구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식당 일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철이 담배를 비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결혼을 하셔야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결혼이요? 최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남자와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이 생겨요.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최성철이 비웃었습니다. 남편? 수용소에 있는 남편 말하는 거요? 그 사람 이미 죽었을 겁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이는 살아있어요. 저 알아요. 최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수연 씨, 현실을 보세요.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 건가요? 잡히면 북송됩니다.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원하세요? 민준이를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최성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생각하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많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거부하기로요. 남편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그이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성철은 제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요. 벌써 약속했어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최성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건너는 비용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예요. 갚을 거예요. 안 갚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000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서 준비하세요. 차가 기다려요.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성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놓으세요. 아파요. 소리쳤습니다. 최성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위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소리 지르면 공안 부를 거예요.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송되면 수용소 직행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싫어요. 제발이요. 하지만 최성철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리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최성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탔습니다. 박지혜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내리세요. 집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기묘했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성철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뭉텅이로 된 돈이었습니다. 최성철에게 건넸습니다. 최성철이 돈을 받았습니다. 세어봤습니다.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팔린 겁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최성철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성철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최성철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계약은 끝났어요. 계약이요?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최성철이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도망가지 말고요. 도망가면 찾아냅니다. 그럼 진짜 지옥 보는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지혜는 다른 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살려줘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손짓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나요. 나요.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힘이 셌습니다. 집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집 안은 더러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남자가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를 그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민준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찰칵 갇힌 겁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6년도 더 된 달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긴 시간도 멈춘 곳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집 가고 싶어.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밥을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앞에 세웠습니다. 제발이요. 아이가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있다고요.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창문에는 쇠창살, 문은 잠겨 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2달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갇혀 있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가끔 들어왔습니다. 저를 만지려 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민준이를 방패 삼았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는 게 비겁한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뺨이 부었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갈비뼈를 걷어찼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어느 날 밤 남자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밀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골았습니다. 이때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야 해. 조용히 해야 해.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남자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문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들어갔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꼭 잡고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길을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탈북자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넘어왔어요. 그녀도 탈북자였습니다. 이름은 이명숙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절 따라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최성철도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려고요? 대가가 뭔가요?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한인교회에서요. 이젠 제가 도울 차례예요. 대가는 없어요.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돕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명숙 씨는 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인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쉬세요. 씻고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민준이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려면 태국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도와줍니다. 난민 신청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브로커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일했어요. 비용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저 한번 속았거든요.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 통해서 한국 갔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요. 믿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남쪽으로요. 태국을 향해서요. 브로커는 여자였습니다. 박 씨라고만 했습니다. 나이는 40대쯤이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국경을 또 넘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태국,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보다 넓었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희망이요.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태극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탈북자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진짜로 살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집입니다. 월세지만 제 돈으로 내는 집입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말도 완벽하게 합니다. 북한 사투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정당한 대가니까요.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 위를 걷는 꿈, 얼음 깨지는 소리, 총소리, 잠긴 문, 그 남자의 얼굴. 그때마다 깨어나서 울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숨 쉬고 있는지 만져봅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도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왔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언니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너도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사랑해.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저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당신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대답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뛰어갔습니다. 노란 모자를 쓰고 뛰어갔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넌 게, 중국에서 팔려간 것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것도, 메콩강을 건넌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민준이의 웃음 때문이었다고요.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자동차들,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던 발이 이제는 따뜻한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귓가에 들렸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얼음 깨지는 소리. 그 소리는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제 삶의 시작이었고 제 삶의 일부니까요. 트라우마이자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제가 이겼다는 증거니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올해 38입니다. 탈북민이고 엄마이고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증거예요.